겉으로는 천사처럼 웃습니다. 말도 부드럽습니다. 손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집에 와서 씻고 누워도 방금 들은 말이 계속 귓속을 긁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원래 상처를 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착한 척하는 뱀 같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해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러니 더 위험합니다. 대놓고 악의를 드러내면 우리는 피할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널 위해서라는 포장을 씌워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마디라도 맞서면 곧바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 순간 싸움의 주제는 상대의 무례함이 아니라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로 바뀝니다. 이게 그들의 기술입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자신은 선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 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의 체면을 부수고 여러분의 반응까지 통제합니다. 67세 박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님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모임만 가면 먼저 다가와 영수나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영수님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님은 좋은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미숙 씨가 영수님의 손을 덥석 잡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둘째 딸 때문에 힘들다며 또 이혼 얘기 나온다던데 아이고 네가 늙어서까지 그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겠어. 남들은 자식 농사 다 잘 지어서 효도 받는데 너는 참 말끝을 흐리면서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영수님의 가장 아픈 상처를 사람들 앞에 펼쳐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순간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멈췄고 누군가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님 얼굴은 수치심으로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눈치를 줘도 나는 진짜 친구니까 대놓고 말해주는 거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잔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수님이 화를 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수님이 조금이라도 표정을 굳히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숙 씨가 걱정해 주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지? 그래서 영수님은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님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딸아이의 아픔은 부모에게 피가 나는 아픔인데 친구는 그 아픔을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소금까지 뿌린 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나는 왜 저 말에 흔들리나? 아닙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처를 내는 말을 선한 말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형태를 흔히 수동 공격성 혹은 잠재적 공격의 양상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에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형은 대개 자기 안에 열등감이 깊습니다. 스스로를 높일 힘이 없으니 남을 낮추어 상대적 우월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가장 안전하게 얻는 방법이 걱정이라는 가면입니다. 가면을 쓰면
공격이 아니라 충고가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조언이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더 고립됩니다. 반응할수록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조언은 사람의 체면을 살립니다. 가짜 조언은 사람의 체면을 부줍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은 사람은 남들 앞에서 여러분의 허물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봅니다. 반대로 남들 앞에서 여러분의 아픈 사정을 꺼내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라 우월감을 먹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인간관계에서 말의 품격을 엄하게 보았습니다. 충고는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남들 앞에서 허물을 들춰놓고 널 위해서라고 말하는 태도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해명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틈을 잡습니다. 여기서는 짧고 단호한 문장 하나가 가장 강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또다시 걱정을 가장해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린다면 표정에 감정을 많이 싣지 말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만 신경 쓰셔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은 공격도 아닙니다. 싸움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내 문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제를 바꾸거나 물을 마시거나 조용히 자리를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비틀린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특히 남은 시간이 소중한 나이일수록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걱정이란 말로 상처를 내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계속 내어주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립니다. 선함은 귀한 것이지만 선함을 지키는 기술이 없으면 선함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기술을 여러분 안에 세우셔야 합니다. 앞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니는 정말 멋져요. 언니처럼만 살고 싶어요. 언니는 마음씨가 참 곱다. 듣는 사람도 잠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이 남습니다. 칭찬이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달콤하고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존경은 보통 조용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삶 속에서 티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칭찬은 관계의 안전장치처럼 기능합니다. 상대를 방심시키는 장치 말입니다. 그리고 방심한 순간 뒤에서 칼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퍼뜨리는 사람. 겉으로는 내 편인데 그림자에서는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68세 박금자님은 등산 모임에서 10년 넘게 함께한 김선희 씨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금자님 앞에서 늘 극찬을 했습니다. 언니는 품격이 있어요. 언니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모임 자리에서도 금자님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며 칭찬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금자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싶은 과장된 칭찬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런 상황에서 의심보다 감사부터 선택합니다. 그래도 나를 좋게 봐주나 보다. 인간관계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금자님의 친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 선희 씨가 언니 없을 때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금자님은 웃으며 설마요, 선희가 그럴 리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다른 모임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금자 언니 좋은 분이긴 한데 좀 잘난 척하는 면이 있어. 자기가 옷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지 맨날 새 옷만 입고 오더라. 금자님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그 평범한 습관을 잘난 척으로 포장해 소문처럼 번지게 만든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 말이 아주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분인데 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평가처럼 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조금 섞어 악의를 가립니다. 그래서 더 믿게 합니다. 금자님은 답답한 마음에 선희 씨를 따로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야, 혹시 내가 없을 때 그런 말 했니? 그때 선희 씨의 반응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곧바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누가 우리 사이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금자님은 두 번 무너집니다. 첫째, 뒤에서 험담당한 상처. 둘째, 그 상처를 확인하려 했더니 오히려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했나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말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이 유형은 뒤에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확인하려는 사람을 가해자로 바꾸는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흔히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뒤에서 소문을 만들고 평판을 건드리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방식으로 상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친절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쉽게 속습니다. 선희 씨가 그럴 사람이야. 선희 씨는 그렇게 착하던데. 이런 말이 나오면 피해자는 더 고립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립이 그들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공격의 본질은 상대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혼자 남겨놓으면 그때부터는 통제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앞에서 칭찬이 과도하게 달콤한 사람일수록 뒤에서 말이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모든 칭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칭찬이 관계 유지의 도구로 쓰이는 순간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칭찬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지킵니다. 반대로 칭찬이 위장이라면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깎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나를 얼마나 띄워주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만 하십시오. 내가 없을 때도 저 사람은 나를 같은 톤으로 말할까? 이 질문이 인간관계의 체온을 가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너 왜 그랬어? 하고 공개적으로 따져 싸우는 방식. 다른 하나는 침묵입니다. 모욕을 삼키고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버티는 방식. 그런데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면 그들은 봐라, 금자 언니 원래 저렇게 예민하고 무섭다니까라는 소문을 더 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뒤에서 칼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길을 권합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째, 사적인 정보의 공급을 끊으십시오. 이런 유형은 정보를 먹고 삽니다. 내 말, 내 사정, 내 취약한 부분이 그들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대화를 할 때는 날씨, 건강, 취미처럼 가벼운 주제만 남기고 가족사나 돈 문제, 상처 같은 깊은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별일 없어요. 그냥 지내요.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일일의 친밀한 만남을 줄이고 공개된 자리에서만 만나십시오. 관계적 공격을 하는 사람은 둘만 있을 때 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 둘만 있었던 대화를 왜곡해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무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격의 폭이 줄어듭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눈물로 분위기를 뒤집고 누가 이간질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끝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 얘기는 더 확인하지 않을게요. 다만 앞으로는 제 이야기로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리고 평판이라는 싸움터에서 상대가 마음대로 판을 짜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나쁜 말이 아니라 달콤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쓴 약은 경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칼은 늦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더 깊게 베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칭찬을 들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칭찬이 내 마음을 살리는 칭찬인지 내 방심을 사려는 칭찬인지 말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좋은 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평판을 지켜줄 사람은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더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지키기 위해 가짜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싸움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차갑게 만드는 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악의는 얼굴을 드러내지만 계산은 웃는 얼굴로 다가오니까요.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누가 내 등을 찌르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아무도 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좋아했구나. 오늘은 세 번째 유형. 아플 땐 연락 한 통 없는 계산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70세 박영식님은 젊은 시절 자수성가에서 꽤 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 시절 영식님 곁에는 김씨라는 동생이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형님 하며 고개를 숙이고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서 처리했습니다. 영식님은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밥값, 술값은 물론이고 김씨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주며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영식님의 마음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 여파로 식당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져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영식님은 당연히 김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거라 믿었습니다. 수십 년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으니 이때야말로 진짜 마음을 보일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김씨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이상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영식님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형님,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귀찮다는 듯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힘들 때 상대가 바쁘다는 말은 사실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쁨의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진짜 인연은 바쁜 와중에도 형님 괜찮으세요? 한마디를 남깁니다. 짧은 문자라도 보냅니다. 병문안을 못 오면 못 오는 사정이라도 말합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연락조차 비용으로 봅니다. 지금 연락하면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이걸 먼저 따집니다. 나중에 영식님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 씨는 이미 다른 잘 나가는 사업가 밑으로 들어가 똑같이 형님 소리를 하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식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평생 베푼 정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어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마음이 조롱당했을 때 더 아픕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자식이 잘 나갈 때는 간도 빼줄 듯 다정합니다. 연락도 잦고 말도 달콤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 불렀지만 그들은 우리를 인맥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나쁜 사람이어서 라기보다 관계를 거래로 배워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정서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수익이 나면 붙고 수익이 줄면 떠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흔히 전략적 기회주의자라고도 부릅니다. 관계를 도구적 관계로 맺는 사람이지요. 정의 기준이 아니라 효율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의리와 정은 그들의 계산기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은 그저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좋은 연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떠난 사람을 붙잡느라 자존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계산적인 사람에게 매달릴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지고 그들은 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나를 찾겠구나. 그 확신이 그들의 태도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둘째, 인연의 성격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가 조금 줄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분노는 상대를 붙잡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끈을 끊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내 삶의 하강 국면에서도 연락이 유지되는가를 보십시오. 돈이 줄고 지위가 내려가고 몸이 아파도 안부를 묻는 사람은 남습니다. 반대로 내가 웃을 때만 붙는 사람은 내 울음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80%가 정리됩니다. 기준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넷째, 꼭 필요한 한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계산적인 사람이 다시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옛 정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도 오래 봤는데 그러나 오래 본 시간은 정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래 봤는데도 내가 아플 때 사라졌다면 그 시간은 이미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짧게 감정 없이 설명 없이 지금은 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더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연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자기 존중은 곧 건강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불필요한 출혈을 막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떠난 자리는 공허한 벌판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진짜 사람이 들어올 여백입니다. 우리가 계속 가짜 인연으로 자리를 채워놓으면 진짜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차라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내가 힘들어진 덕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다. 이 깨달음은 늦었지만 값집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기에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이 사랑하려 애쓰지 말고 제대로 사랑받을 관계만 남기십시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은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합니다.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굳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교묘한 돌려가기의 달인, 가시를 숨긴 칭찬을 하는 사람. 겉으로는 예쁘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주름, 뱃살, 늙음, 열등감을 슬쩍 끼워 넣는 사람이지요. 이런 말은 칼처럼 대놓고 베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독침처럼 피부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조용히 퍼집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 선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자님은 오랜만에 큰맘 먹고 화사한 코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입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분 전환 삼아 동네 모임에 그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어머 너무 예쁘다. 얼굴이 확 핀다. 잘 샀다. 진짜 잘 어울려.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 선자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창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웃는 얼굴로 선자님을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습니다. 옷이 참 예쁘네. 근데 색감이 화려해서 선자야 주름살이 하나도 안 보인다. 순간 선자님은 웃어야 할지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폼이 넉넉해서 뱃살 나온 것도 감쪽같이 가려지네. 그러고는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나이 들면 비싼 옷으로 좀 가려줘야 태가 나지. 난 돈이 없어서 그런 비싼 옷은 못 입는데 넌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네. 부럽다. 겉으로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의 포장지 안에 모욕이 선물 세트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선자님의 기분은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했나? 칭찬을 들었는데도 마음속에는 자기 비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예쁘다 한마디를 못하고 꼭 가시를 박아 넣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투입니다. 그런데 질투를 그대로 드러내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칭찬을 빌려 질투를 숨깁니다. 칭찬이야 라는 외피를 쓰면 상대는 바로 반격하기 어려워집니다. 반격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아니, 내가 칭찬했는데 왜 화를 내? 그래서 선자님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다. 웃으며 넘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무너집니다. 이게 그들의 기술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도 죄책감은 내가 느끼게 만드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런 화법을 일상적으로 비꼬는 칭찬, 독이 든 칭찬이라고 부를 수 있고 대화의 전략으로는 모욕을 칭찬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되 나는 좋은 말 했다는 면죄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기 확신을 잃습니다. 옷을 입어도 무언가를 해도 행복한 일을 말해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또 누가 비꼴까?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를 줄입니다. 표현을 줄이고 웃음을 줄이고 욕심을 줄입니다. 그렇게 나를 줄이는 삶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품격이 아니라 위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꼭 버려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해석하려는 습관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무슨 뜻이지? 나를 칭찬한 걸까? 깎아내린 걸까? 하고 곱씹는 순간 독이 퍼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대가 계속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상대는 이미 집에 갔는데 내 머릿속에서만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을 권합니다. 하나는 껍데기만 취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가시를 숨겨도 우리는 껍데기만 가져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름이 안 보인다 같은 말을 들으면 그 안에 비꼬음을 파헤치지 말고 아주 맑은 얼굴로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렇지, 나도 이 옷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 고마워,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를 뽑으려 들면 피가 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취하면 상대는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공격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결국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언어가 내 마음의 환경이 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꽃이 시듭니다. 그러니 조용히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일리를 피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 새로 산 물건, 좋은 소식은 굳이 공유하지 마십시오. 가시를 숨기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곧 재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가시는 여러분에게 꽂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결핍이 튀어나온 흔적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저런 여유가 없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에게 독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탁한 거울에 비치기에는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 거울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믿으면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노후를 지켜주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의 한마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둘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기분 나쁜 말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싸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해치는 말과 환경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부터는 칭찬을 들을 때도 귀를 열되 마음은 내 손에 쥐십시오. 칭찬 속에 가시가 느껴진다면 해석하지 말고 반응을 줄이고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 가시가 박힌 게 아닙니다. 당신이 빛나서 그들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묶어두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음, 내가 모른 척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두려움, 이 감정을 정확히 건드려서 사람을 조종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유형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감정 사기꾼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늘 한숨을 쉬고 늘 불행을 말하고 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와준 사람은 점점 지치고 가난해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가 늘어나지요. 도움을 줄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불안하고 죄책감만 커진다면 그건 연민이 아니라 조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미숙님은 교회에서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남편이 무심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미숙님은 마음이 약한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하나. 그래서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밤늦게까지 전화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님도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느낌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미숙님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자 씨는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도 표정이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익숙해질수록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언니가 나를 진짜 생각하면 이런 말이 슬쩍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님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며 요즘 좀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상대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언니, 괜찮아요?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요? 그런데 영자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자식들이 효자잖아요. 나는 자식복도 없는데 내 처지 생각해 봤어요? 즉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미숙님의 고통은 사라지고 영자 씨의 불행만 남았습니다. 마치 불행 경쟁처럼 누가 더 불쌍한지를 겨루는 자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납치입니다. 상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보통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그 순간에도 상대의 아픔을 빼앗아 자기 무기로 만듭니다. 너는 그래도 낫다. 이 한마디로요. 결국 미숙님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영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버리면 나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목적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책임 전가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즉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망한다. 그래서 미숙님은 결국 노후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뒤에도 영자 씨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짧았고 요구는 더 길었습니다. 미숙님은 이상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면 도와준 것만으로도 숨이 트일 텐데 왜 더 거칠어지지? 결정타는 우연히 다른 교인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자식들은 효자였고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제야 미숙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연민으로 잡아준 손이 사실은 내 손목을 붙잡는 쇠사슬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흔히 피해자 정체성, victim identity과 죄책감 유발 guilty induction로 설명합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불행한 나라는 역할을 고정해버립니다. 둘째, 상대의 선함과 책임감을 자극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진짜 피해자라고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도와줘도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을 일부러 넓혀놓은 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분명히 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부끄러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을 돌려줍니다. 내가 힘들다는 사람에게 나는 더 힘들다로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 사기꾼은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거절하면 날 버리냐, 너무하다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관계를 사랑으로 묶는 게 아니라 빚으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의 선함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진짜 친구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진짜 신앙인이면 외면하면 안 되지. 이런 말로 여러분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계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반드시 범위와 조건을 정해 두십시오. 이번 달까지만, 이 금액까지만,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도움. 조건 없는 도움은 아름답지만 조건 없는 도움을 당연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유형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그 설명을 뜯어서 또 죄책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딱 이 문장만 준비하십시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도 내 형편이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같은 문장을 같은 톤으로. 죄책감이 올라올수록 말은 더 짧아져야 합니다. 넷째, 네가 없으면 난 끝이야 같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분리해 생각하십시오. 그 말은 사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실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씌우려는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연민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연민이 죄책감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을 잃었습니다. 도와주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더 많이 도와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집니다. 선을 긋는 순간 잠깐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사람을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생기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선함은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켜질 때 비로소 빛납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질수록 불편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축하보다 먼저 근데가 나옵니다. 조심해. 요즘 그거 위험해.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말은 걱정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서늘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미묘하게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표정이 살아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직감합니다. 이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못 기뻐하는구나. 오히려 내 불행에서 숨을 쉬는구나. 오늘 6번째 유형은 행복을 시기하는 질투의 화신,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63세 정희님은 오랜 친구 영숙 씨와 오래 지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친구는 가족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정희님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숙 씨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쁜 말을 꺼낼 때마다 영숙 씨는 늘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희님 아들이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고 기쁘게 말하면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요즘 좋은 회사도 구조조정 많이 한다던데 괜찮으려나? 축하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불안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정희님이 남편과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정말 좋았다고 말하면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 너 허리 안 좋잖아. 괜찮아? 역시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심지어 걱정도 따뜻한 걱정이 아니라 기쁨을 눌러버리는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님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정희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늘 찬물을 끼얹었고 정희님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이상하게 말수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표정이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정서가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벗은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웃을 때 찡그리고 내가 울 때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는 행복, 혐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이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성향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샤덴프로이데,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실제로는 꽤 흔합니다. 특히 자기 삶에 불만이 깊고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행복을 남의 행복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복이 올라오면 자신의 열등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 열등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대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조심해, 별거 아니야, 그거 오래 못 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기쁨이 줄고 자기 열등감도 조금 가라앉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정희님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영숙 씨가 구조조정 이야기, 건강 걱정 이야기부터 꺼낸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축하를 해주면 상대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내 열등감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축하 대신 불안을 던져 기쁨을 줄입니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사실상 조절입니다. 상대를 조절해 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말했을 때 상대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진짜 벗은 첫 문장에 축하해가 들어갑니다. 와, 잘 됐다. 정말 기쁘다. 너무 축하해.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가 섞인 사람은 첫 문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심해야 기쁨의 맥을 끊는 단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은근한 공포가 따라옵니다. 내가 행복한 게 불안해지도록 만들지요. 여러분, 노년에는 이런 불안이 더 치명적입니다. 기쁨을 말하는 입이 닫히고 행복을 공유하는 마음이 닫히면 삶은 금방 무채색이 됩니다.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십시오. 진짜 벗은 얼굴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같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표정이 풀립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나도 예전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도 너는 그나마 낫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자기 우월감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좋은 소식을 다 공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다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축하를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맡기지 마십시오. 기쁨은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면 더럽혀집니다. 좋은 소식은 기뻐해 줄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둘째, 그 사람이 매번 찬물을 끼얹을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말은 내 삶의 정보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의 결핍이다. 이 정리를 하면 상처가 덜합니다. 그 말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계를 끊을지 말지 고민될 때는 단 하나만 보십시오. 그 사람과 만난 뒤 내 마음이 좋아지는가, 탁해지는가. 노년의 인간관계는 철학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만남 뒤에 기운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만남 뒤에 집에 와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숨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비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넷째, 꼭 필요한 경계 문장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말했을 때마다 걱정으로 깎아내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마워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냥 축하만 받고 싶어요. 걱정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은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오려 한다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연락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진짜 벗은 여러분의 웃음이 자기 일처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자기가 잘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10명이 축하 못해도 한 명이 진심으로 웃어주면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인맥이 재산이다라고 믿으며 삽니다. 전화번호가 많을수록 내가 큰 사람인 것 같고 모임이 많을수록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그 믿음이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급한 용건이 없어지고 내가 더 이상 쓸모로 평가되지 않을 때 연락은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허무함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허무함만 크게 느끼다가 해방감이 주는 선물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 전화번호부를 지우고 난 뒤 얻은 깨달음, 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박준성님은 은퇴 전까지 마당발로 통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만 1000개가 넘었고 주말이면 경조사 챙기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냈고 누가 상을 당하면 조문을 갔고 누가 모임을 만들면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췄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성실한 인맥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박준성님은 어느 날 아주 선명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정작 내가 허전할 때 밥 한 끼 하자 하고 편하게 부를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허무함이 쌓이던 어느 날 박준성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휴대폰을 켜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의 번호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늘 무언가 부탁이 따라오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 자기 자랑과 비교로 끝나는 사람, 내 소식이 좋으면 애써 흠집을 내고 내 소식이 나쁘면 묘하게 편해 보이는 사람, 그런 번호를 지웠습니다. 1000개였던 번호가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너무 조용하니까요. 사람은 조용해지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면 외톨이가 되는 건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연락이 줄면 가치가 줄어든다는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연락이 많아도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박준성님은 처음 며칠은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이 줄었습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급히 뛰쳐나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박준성님은 아내와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못했던 일입니다. 산책하면서 아내의 속도를 맞추고 나무와 하늘을 보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작은 시간이 박준성님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준성님은 잊고 있던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것, 은퇴 전에는 쓸모없다고 미뤄두었던 것 말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생기면 그제야 숨을 쉽니다. 관계를 줄인 게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되찾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박준성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정원은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보이는구나. 잡초는 큰 악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 이상으로 자라난 것들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관계는 꽃이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잡초입니다. 꽃을 키우려면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박준성님은 또 하나의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박준성님의 연락을 반가워하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니 됐다. 언제 막걸리나 한잔하자. 그 한마디가 박준성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연입니다. 화려한 말도 없고 과장된 칭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설명됩니다. 사람은 정말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죠.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가 대략 150명 안팎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깊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우리의 뇌와 감정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결국 얕아집니다. 얕아진 관계는 의외로 우리를 더 외롭게 합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마음은 더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넓은 인맥보다 정서적 만족을 주는 소수의 관계를 더 원하게 됩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정리할 때 미움으로 하지 마십시오. 미움으로 정리하면 마음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가, 소모시키는가,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정리는 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빈도를 줄이십시오. 연락을 늦게 답하십시오. 만남을 짧게 하십시오. 그러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그게 가장 건강한 가지치기입니다. 셋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버텨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 맞춰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비워낸 항아리에 맑은 물이 채워지듯 여러분이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는 결국 꽃이 들어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10명보다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한 명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탱해 줍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날들을 소음 속에서 쓰기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 그리고 진짜 사람의 목소리 말입니다.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람을 넓게 만납니다. 기회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도움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은 바뀝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리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지내는 삶이 아니라 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착한 척하는 뱀 같은 사람은 특별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속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공개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진짜 걱정은 조용한 자리에서 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꺼내며 널 위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걱정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명이 아닙니다. 단호한 경계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만 신경 쓰셔도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말하면 그들은 그 말을 또 꼬아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노년에는 싸움으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선으로 이기면 됩니다. 둘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과도한 칭찬은 때로 진심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여러분을 안심시켜서 방심하게 만든 뒤에서 평판을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확인하려고 하면 눈물로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흔들립니다. 여기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사적인 정보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공급하지 말고 친밀도를 낮추십시오. 관계는 마음으로 맺지만 마음을 다 내어주는 순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없는 선함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셋째, 아플 때 사라지는 계산적인 사람은 미련 없이 구분하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만 붙는 사람은 결국 내 명함을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현직이 아니라 존재로 맺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의 연락은 남습니다. 짧은 문자라도 남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길면 그 관계는 이미 거래였던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는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니었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정돈됩니다. 넷째, 칭찬 속에 가시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해석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파헤치려는 순간 독이 퍼집니다. 가장 우아한 대처는 껍데기만 취하고 마음은 내 손에 쥐는 것입니다. 고마워 하고 웃고 넘어가되 그 사람에게 내 기쁨과 내 변화의 소식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은 축하해 줄 사람에게만 맡기십시오. 누구에게나 보여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은 선택해서 나누는 겁니다. 다섯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감정 사기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불쌍함으로 사람을 묶고 죄책감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도와줘도 감사보다 요구가 늘고 거절하면 날 버리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조용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 사기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은 짧게, 기준은 단단하게 하십시오. 나도 내 형편이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같은 문장을
같은 톤으로 반복하십시오. 설명은 덫이 됩니다. 여섯째,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을 말했을 때 첫 반응이 축하해가 아니라 근데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통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묘하게 밝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 마음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기운은 곧 건강이고 건강은 남은 삶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관계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준석 님이 전화번호부를 정리한 뒤 삶이 더 충만해진 것처럼 관계를 줄이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정돈된 삶에는 시간이 생기고 시간에는 마음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비로소 진짜 사람도 알아보게 됩니다. 덜어낼수록 남는 것이 있습니다. 소음이 줄어들수록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만 아름답습니다. 착한 사람이 끝내 외로워지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선을 긋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배우셔야 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삶은 타인의 평가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둘째, 내 기쁨을 축하 못하는 사람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셋째, 내가 아플 때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받는 삶.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최소한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삶. 그것이 노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뱀의 독이 아니라 사람의 향기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